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창업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이그나이트 이노베이터스의 김희준입니다. 이제 소개드리는 사례들은 저희가 바이오 엑셀러레이터로서 진행하는 실제 사례들이니까 많이 관심 갖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는 저희가 암의 완치를 목표로 일단 서비스나 아니면은 사업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문제 정의한 게 일단 암의 완치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이제 암 치료제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암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특정 암세포를 죽이거나 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 완치까지 가는 그 기술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가능해져서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제공할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서비스를 정의한 다음에 요소 기술들을 어떻게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정의할지라는 굉장히 지금 거의 예비 창업 단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문제를 정의하면서 저희가 봤던 게 이게 저희가 예전에는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거의 사망 선고였죠. 사망 선고였고, 그리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외과적인 수술로 암 세포를 제거하는 이제 수술이 위주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1940년대부터 약을 쓰기 시작했고요. 화학항암제가 나온 게 1940년대인데 타겟이 그냥 암세포였고요. 엔드포인트는 암세포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게 엔드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독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부작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효능은 좋으나 독성이 높아서 약을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실제 그 높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독성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약을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약을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들면은 효능이 그만큼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개선하고자 몸에다가 거의 융단 폭격을 하는 게 아니고 암세포를 찾아가지고 죽이자라고 하는 게 표적 항암제였어요. 그래서 그게 1980년대 컨셉이 나와가지고 실제 임상에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올랐는데 또 다른 발생한 문제는 암세포만 죽이고 엔드포인트로 가져가니까 실제 암 환자가 치료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암세포가 발생했다라는 건 몸 안에 암을 유발하는 인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몸의 어느 부위에서 암세포가 나와서 그거를 암세포를 죽였더니 다른 부위에 또 전이가 돼가지고 재발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어떤 환자의 생존율은 이게 제어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사실은 2017년도에 최초 사례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 이제 면역 유전자 항암제 중에서 노발티스의 킴리아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몸에서 면역세포를 꺼내가지고 이 면역세포의 수를 늘리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랑 싸울 수 있는 기능을 많이 탑재해줘서 다시 몸에 넣어줘서 사실 면역 기능을 제어해가지고 암 치료를 하는 엔드포인트를 가져가는 거는 사실 면역 유전자 치료제가 최초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획기적으로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제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약의 독성을 떠나서 사회적인 독성이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킴리아라는 그 면역항암 치료제가 약값만 5억 원이 넘게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부작용을 잡는 것까지 해서 병원에서 들어가는 전체 어떤 그 치료 비용이 10억에 가깝게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환자는 아니면 의사는 이 환자는 이 면역항암제를 써서 증상을 개선시키고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게 보험 재정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사회적으로는 확산이 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정 독성, 그러니까 파이낸셜 톡시시티, 약이 실제 몸한테 주는 어떤 독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재정적인 독성을 유발하는 게 또 다른 어떤 개발의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서 환자한테 실제 이거 처방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권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약값의
약을 만들고 또 보험 국가한테 청구를 할 수 있을 현실적인 수준의 약값을 감당하는 개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어프로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이렇게 재정 독성, 파이낸셜 톡시시티가 많이 나느냐라는 거 봤을 때 제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비싸더라. 그리고 환자가 늘어나면은 이게 효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한 환자의 약을 한 공정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플랫폼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그 컴퍼니 빌딩을 한 프로젝트에서는 자, 그러면 디바이스 플랫폼을 만들고 이 디바이스 플랫폼을 어떻게 인테그레이션해서 서비스로 만들고 이 서비스로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단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캐파를 늘릴 때 효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 좀 상업적인 관점에서 이 플랫폼부터 개발을 해보자. 그리고 이 플랫폼은 내가 다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최근에 나온 기술들을 가져와 가지고 치료에 적응을 해보자. 솔루션에 집중을 하면은 가능한데 예전에는 내가 이런 세포 배양 기술이 있으니까 이 배양기를 만들어서 이 배양기가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 회사를 만들자라고 했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환자한테 감당 가능한 비용 수준의 치료제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쓰이는 요소 기술들은 저희가 제일 좋은 것들, 저희 제일 부합하는 것들을 오프 더 쉘프로 가져다 쓰는 전략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이피션시를 그러니까 비용 효율성을 최대한 한 그리고 이 플랫폼의 유연성도 극대화한 플랫폼을 구축하자라는 게 저희가 컴퍼니 빌딩을 하면서 주안점을 둔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환자한테 세포를 추출해서 추출한 세포를 잘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숫자를 늘려서 배양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환자한테 넣어주는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고요. 이 시스템은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스마트폰이라는 그 비유를 썼느냐? 그래서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피처폰을 써보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피처폰은 스마트폰이랑 뭐가 제일 다르냐? 피처폰에는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인테그레이션 돼 있어요. 그래서 기계 자체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명이 닿을 때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이게 탑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계 자체를 바꿔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하면은 더 좋은 치료제 기술이 나오고 더 좋은 면역 항암제의 그 트레이닝 기술이 나오면은 면역 세포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뭐 기술들이 나오면은 시스템에 받아들여서 환자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폰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는 신약은 신약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가 저희가 치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솔루션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저희 기술뿐만 아니라 뭐 저희 이런 유사 기술을 하는 회사들을 경쟁사로 인식하지 않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앱 생태계에 참여해서 환자한테 궁극적으로는 암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의료 행위라는 병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장에서 암 조직을 제거를 하는 미션을 가진 외과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암 조직에서 면역 세포를 떼낼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주는 우리 일을 하게끔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외과 선생님들의 니즈는 뭘까부터 시작을 해서 그 환자한테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의 어떤 수익 모델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가 서로 부합이 안 되면은 이게 사업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이 스마트폰이 실제로 통신망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통신 사업자들이 어떤 그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뭐 스마트폰 기술을 막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엄청 속도도 빠르고 뭐 엄청 대역폭도 크고 해서 데이터 처리량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버렸지만 실제로 깔린 통신망에서는 그런 그 하드웨어가 작동을 못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겠죠. 작동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랑 긴밀하게 해서 환자한테 실제로 서비스가 딜리버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환자한테 적용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랑 그 사업 모델을 만들었고, 이 요소 기술들을 가져와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게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사례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약드리면은 기술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먼저 정의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에 필요한 기술들이 뭘지, 그리고 그런 게 환자한테 전달되는 때 굉장히 집중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앞으로는 좀 이런 어프로치라는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례는 이게 첫 번째 사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 정의를 그 메디컬 언맷 니즈라고 해서 의료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기술들이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이슈만 해결되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이제 해결 기술인데, 이 회사 케이스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미 기창업 회사고 외부 투자 받았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공개해드리면 엑소티디엑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엑소티디엑스라는 회사가 그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창업자들이 이 구글 사례를 어떻게 바이오 회사를 이제 만들면서 접목했는지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로서 다른 포트폴리오들이 있었고, 그 정밀 의료와 굉장히 연관된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밀 의료가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정밀 의료를 하면 결국에는 이 환자에 맞는 치료제를 치료 옵션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정밀 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인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환자의 그 정보를 어떻게 잡아내냐라는 거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병이 발생한 부분에 그 조직을 떼가지고 이 조직의 병리학적인 데이터들을 모으는 게 이 병이랑 연관된 가장 직접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암이 발생한 환자가 내가 나에 맞는 항암제를 맞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암의 조직을 뗀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암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암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암의 예방에는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정밀의료에서 더 큰 시장,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암에 걸린 환자보다 암에 걸릴 거를 우려하고 사는 일반 사람들이 파퓰레이션도 훨씬 많고요. 그 진단 서비스를 받는 기간도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따지자면은 상대도 안 되게 큰 시장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조기 진단이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몸에서 어떻게 정보를 취득하는 그 소스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먼저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암 쪽에서는 특히 이제 암 쪽을 저희가 이제 잡은 거는, 암은 그 발병에서부터 그 돌아가실 때까지 전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의 토탈 솔루션이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용이하고요. 그리고 인허가 받기도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암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암을 타겟으로 그러면은 그런 어떤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이터의 원천이 뭘까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제일 먼저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오른쪽에 cfDNA라고 있죠. 셀프리 DNA라고 해서 암세포가 이제 사멸을 합니다. 암세포가 터지면서 세포 안에 있던 DNA 조각들이 몸에서 흘러다녀요. 그래서 피에 이런 어떤 암과 연관된 DNA들이 포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옛날에는 학물적으로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했지, 너무 그 미량의 그 DNA 검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뒷단에 그 시퀀싱 기술이 늘어나고 정밀하게 이거를 이렇게 그 현미경으로 보듯이 볼 수 있는 기술들이 늘어나가지고, 셀프리 DNA가 요즘 액상생검이라고 몸에서 흘러다니는 그 액체에서 뭔가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큘레이팅 튜머 셀이라고 그래가지고 암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서 돌아다니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은 특히 전이를 유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둘 다 서큘레이팅 튜머셀도 이미 암 조직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셀프리 DNA도 암이라고 그러면은 암세포가 사멸되는 단계라고 그러면은 암이 이미 진전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발병하기 전의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엑소솜이라는 게 있더라. 근데 엑소솜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심지어 이게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암뿐만 아니라 거의 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패킷들을 저희가 수집해가지고 해킹을 하거나 또는 그 정보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 몸에 넣어주면은 우리가 의도로 하는 어떤 그 정보들을 코딩해서 몸을 제어하는 데까지 쓸 수 있는 굉장히 포텐셜이 높은 어떤 마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겟을 엑소솜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럼 엑소솜을 잡은 게 잘한 것일까라는 거를 저희가 봤을 때 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 출원 것들을 봤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엑소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셀프리 DNA하고 CT 서큘레이팅 튜머 셀에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액상생검의 그 수요가 넓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높아졌지만 엑소솜이라는 게 이제 존재가 밝혀진 게 사실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엑소솜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건 알았는데 실제로 분리돼가지고 사용된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돼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핫한 토픽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은 엑소솜을 분리한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봤을 때 자, 엑소솜을 분리를 했어요. 인텍트한 상태로 엑소솜을 분리를 했으면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해서 엑소솜 분리하는 시장을 봤더니 한 전 세계적으로 5천억 시장밖에 안 돼요. 아직은 연구자 중심 시장이죠. 자, 이 분리된 엑소솜을 가지고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아까 처음에 출발한 것처럼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액상생검, 그러니까 몸에 있는 피를 뽑아가지고 그 조직을 떼는 게 아니고 피를 뽑아서 이 병에 대한 공부를 하는 진단을 하고 이 시장은 얼마 정도 될까? 한 13조, 14조 정도 되더라고요. 괜찮은 시장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까지 된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 라고까지 발견이 됐어요. 문제가 발견됐으면은 솔루션을 줘야 되죠. 넌 무슨 문제가 무슨 병이 있어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실제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서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약 이제 쉽게 말하면 약인데요.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그 약을 그냥 내가 머리가 아파 열이나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이 아니고 내가 유전적으로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어 이 유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정밀한 치료제는 뭐야 라고 매칭해서 주는 게 정밀의료인데 이 정밀의료 시장은 100조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밀의료 시장으로 엑소솜이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라는 걸 보면은 그거를 이제 구글이랑 저희는 비교를 해봤어요. 구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글의 모회사 이름이 알파벳이었어요. 왜 알파벳일까? 그러니까 자연어를 처리하는 기술이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을 기계적으로 받아서 검색어로 만들고 그렇게 검색어로 만들어서 검색 결과를 인덱싱해서 추출하는 기술이 그 구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내가 하는 말을 자연어를 처리하는 기술인데 어떻게 보면 엑소솜을 인텍트하게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로 분리해낸다라는 게 이런 자연어 처리의 기술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뒷단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하게 이 엑소솜에서 나온 정보를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엑소솜을 수득하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렇게 돼야지만 솔루션까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엑소솜 분리하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요. 검토를 해봤더니 일단 엑소솜 분리하는 기술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골드 스탠다드로 분리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 기술들은 공통점이 엑소솜을 파괴하면서 분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기술의 목적은 엑소솜의 존재 유무를 밝히는 것이지 엑소솜을
뽑은 엑소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현대의 기술에는 적합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엑소좀을 비파괴 상태로 다량으로, 그러니까 아주 미량의 검체에서도 다량으로 분리할 수 있는, 좀 정밀하게 분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럼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엑소좀을 분리하는 기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것을 저희가 뭐 국내외에서 지금 엑소좀 분리 방법을 개발한 것들을 논문이나 특허를 쭉 서치를 했고요. 그래서 한 논문을, 이게 이제 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나온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이 굉장히 특이하게 유체 유속의 흐름을 기반으로 엑소좀을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엑소좀을 파괴하지도 않고요. 어떤 그 엑소좀을 녹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파괴가 안 된 상태에서 엑소좀을 분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논문과 특허를 낸 발명자를 저희가 찾아가서 창업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 기술을 이전받아서 저희가 창업을 했고요. 창업을 해서 기기적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구현을 해봤더니 굉장히 엑소좀이 잘 뽑히고 실제로 상용적으로 사용할 만큼 됐다라고 해서 현재는 그 지금 엑소좀을 뽑을 수 있는 기계가 양산이 될 수 있는 준비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엑소좀 장비를 기반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제 구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장비 플랫폼으로 일단 장비를 잘 만들어야죠. 엑소좀을 잘 뽑는 게 사실 이 회사의 첫 번째 목적이니까 엑소좀을 잘 뽑는 엔지니어링 팀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잘 뽑힌 엑소좀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좀 의사 선생님들이나 바이오 연구자들 중에서 엑소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스터디로 디자인해서 우리 장비를 활용한 플랫폼을 향후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바이오 팀을 꾸리게 됐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정의를 하고 고객을 정의를 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니즈를 파악을 했고, 니즈에 대한 솔루션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접근을 했고요. 기술을 가져와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사업을 정의한 다음에는 이게 사업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타임라인 상에 놓고 언제 어디까지 뭘 해야 되는지 마일스톤을 잡아야 되는 그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정성적인 마일스톤을 잡고 타임라인을 잡은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는 정량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사람이 얼마나 필요할지, 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몇 대나 팔아야 되는지, 파는데 단가는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숫자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팀은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파일의 사람을 어느 시점에 리크루트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팀을 짜면은 발생하는 고정비가 얼마나 될지라는 것들을 계산을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사업 모델이 실제로 이제 액션이 가능한 수준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나 매출에 대한 예측을 해서 정량적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좀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요약드리면은 이렇게 이 두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대부분의 바이오 창업이 내가 기술이 있어, 내가 몇십 년 동안 개발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메인스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IT에서도 모바일 폰이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하드코어한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창업을 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창업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일을 이루어내죠. 그래서 바이오 기술도 마찬가지로 내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인스트림이고요. 일반적으로 난 바이오 창업이랑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사례를 두 개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사례는 그 면역세포 치료제라는 굉장히 헤비한 주제지만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짜나가고 있는 단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기술적으로도 내가 이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그걸 바텀업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저 위에 하늘에 있고 내 기술이 땅에 있고 저 하늘까지 어떻게 갈지를 고민하는 걸 바텀업이라고 하면은 자, 내 기술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가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솔루션은 어디 있을까라는 걸 찾아가지고 이 기술이 그 목표를 찾는 게 아니라 목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가져와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두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이런 사례들을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좀 같이 공유를 해서 좀 바이오 창업도 뭐 기술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사업적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